근데 아, 뭐, 네네. 뭐 대박으로 맞췄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다 예상치랑 맞춥니다. 부합할 거다. 네. 연준이 정말 실수도 많이 했었고 이번에 네. 실수의 시작이 그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는 네. 의견을 괜히 이제 너무 오래 가져갔다가 예, 지금 예. 실수를 하게 된 건데 그 유행시키고 있는 그 스킵론 건너뛰기론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 원래는 이번 회의에서 동결의 확률을 한 70%대 초반으로 보다가 네. 90%대로 확 맞습니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이 연내 인하 확률에 대해 가지고서는 간밤에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연내 인하에 대해서 자꾸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꽤 오랜 기간 가져간다라는 전략이 먹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인플레 안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전에 한번 이제 앞으로 연초에 앞으로 5월, 6월 가면 잘 맞힐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 뭐, 네네. 뭐 대박으로 맞췄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다 예상치랑 맞춥니다. 부합할 거다. 네. 완전히 맞췄어요. 완전히. 이렇게 잘 맞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좀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운이 딱 맞는 게 아닌가 네,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대표님은 잘 맞아질 거라는 걸 맞추셨네요. 그럼. 네, 그렇죠. 하여튼 지금 물가가 지금은 하여튼 조금 안정적으로 네. 예 저희가 좀 안도할 수 있는 숫자가 하여튼 다음 달까지는 네, 네.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요번에가 이제 4.0 나왔고 네. 다음 달은 아마도 한 3% 내외 3% 초반 정도로 지금 시장은 보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 좀 안도감을 보여준 이후에는 네. 사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이제는 기저 효과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하반기에 아마 한 3% 중반 높으면 후반까지도 다시 중후반 올라가겠네요. 정도까지도 네 헤드라인은 올라갈 것이 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엔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내려오게 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의 경우가 네. 사실 피크가 왔던 것이 작년도 9월이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하고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원 물가가 하반기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근원 물가가 아직까지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네. 오히려 근원 물가가 헤드라인하고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서 좀 내려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하반기에는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고요. 거기에서 뭐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주거비가 네. 좀 이제 그 선행 지표는 주거비가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로 앞으로 1년 반 동안은 계속 내려갈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뒤따라 가지고서 주거비가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정말로 이게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많이 좀 요번을 통해 가지고서 없어지지 않을까 요 과정을 거치면서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는 이유 자체가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걸로 네, 예. 예, 넘어가는 것인데 연준에서는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승기를 좀 잡았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강하게 네.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철저하게 물가의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에서 일단은 뭐 결정 자체는 동결. 그런데 점도표는 1회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동결을 만약 한다 그러면 그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 인상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가지고서 이제 한국은행하고 똑같은 거죠. 동결은 가장 중요한 결정인 금리 결정은 동결인데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매파적인 얘기를 하는 FOMC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점도표도 23년 말도 올려야 되고 한 칸 정도. 예, 예. 그다음에 24년, 25년은 특히 25년은 예전에 너무 낮게 찍었어요. 네. 저기 예약해서 연준보다 지금 시장이 더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25년 거는 꽤 올릴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점도표를 가지고서 네. 일단은 제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 올해 중으로 1회 더 인상이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올해 인하는 없는 네. 거냐인데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시장은 연준의 말을 이제는 상당히 잘 듣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CPI가 살짝 낮게 나온 거잖아요. 예상 네네. 대비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번 회의에서 동결의 확률을 한 70%대 초반으로 보다가 네. 90%대로 확 맞습니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그 인상 확률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낮아지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이 연내 인하 확률에 대해 가지고서는 간밤에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연내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연준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연내 인하에 대해서 자꾸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확실하게 연준이 올해는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꽤 오랜 기간 가져간다라는 전략이 먹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인플레 안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준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는 조금 연준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정말 실수도 많이 했었고, 이번에 네. 실수의 시작이 그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는 의견을 네. 괜히 이제 너무 오래 가져갔다가 예, 지금 예. 실수를 하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잘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연준을 네. 되게 예.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연준에 질문할 거 그것도 저희가 조사하셔가지고서 말씀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안 적었거든요. 네. 연준에 대한 그냥 이제 평을 네. 그냥 넣었을 뿐이라서 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성향인지 더 잘 아실 텐데, 네. 그러한 점이 또한 이제 시장에서 연준의 말에 굉장히 귀 기울인다는 점이 네. 느껴진 게, 그 간밤에 매달 발표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그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거든요. 아, 어제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도 보게 되면은 연준이 언제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네. 게 내년도 상반기로 거의 완전히 네. 몰려갔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연내 인하에 대해 가지고서는 원래 3분의 2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이 요번 금리 인상이 지난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느냐 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전월에는 3분의 2가 마지막 인상이었던 것 같다. 3분의 1이 더 올릴 것 같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반대가 됐습니다. 3분의 2가 더 올릴 것 같다. 3분의 1은 이번 긴축 사이클이 멈춘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연준의 말에 굉장히 귀 기울인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유행시키고 있는 그 스킴론, 건너뛰기론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책을 펴나가기에 제가 볼 때 편안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시장의 움직임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20시간 후에 있는 그 연준은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쪽으로 확 기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짜리 금리는 올랐어요. 네네. 10bp 처음에는 내렸다가 다시 확 올랐는데 그거는 어떻게 뭐 스테이 롱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최근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두 네.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제 스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네. 제약적인 금리가 꽤 오랜 기간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인하 확률을 없애버리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전체적으로 단기물 특히나 해가지고서는 좀 위로 가게 되는 네.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지금 재무부에서 발행할 채권 물량을 받아주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걸로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가격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이거를 간밤에 나온 펀드 매니저 그 설문조사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 굉장히 또 시장에서 보수적인 방향으로 포지션이 바뀌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채권 보유를 늘리고 주식 비중은 줄이고 현금 비중은 늘려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런 포지션이 약간 되돌림이 이번에는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채권도 좀 줄이고요. 대신에 주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적인 수준에서는 훨씬 지금 보수적인 네.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쪽에서는 이제 그 매도가 일부 그 이제 수급상에서 나오면서
금리가 몇몇 구간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래봤자 사실 이거는 박스권 아니기는 하지만은 저는 수급적인 영향도 요즘에는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네요. BOA 설문조사 비교적 뭐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조금은 돌아섰다. 네, 예, 네. 예, 그렇네요. 네. 사실 조금 더 불안하다. CPI를 보면서 내려오고 있네라고는 하지만 예상에도 부합했네 하면서 안심을 하면서도 약간의 불안한 부분이 이제 근원 부분이잖아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네네. 우리가 주거비 얘기를 할 때 이거 시간차를 두고 내려올 거야 올 거야 한 게 꽤 됐단 말이죠. 네네. 이 CPI를 산정할 때 주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집주인들에게 설문조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실거래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답 듣는 걸로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실제와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네. 보고 있는 거는 뭐 소위 말해가지고서 집값의 추이를 네.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CPI에서 반영을 할 때에는 그와 관련해가지고서 우리가 소위 말해 뭐 렌트비하고 더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 그 렌트비 중에서도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렌트비를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대형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집을 지금 내가 그 매수해서 이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렌트를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었을 때에 예상되는 그랬을 때에 렌트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주거비에서 항목으로 그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렌트비의 흐름하고도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런데 이거를 길게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그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일정하게 시차가 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움직이는 집값이나 아니면 몇몇 지역의 렌트비를 보면서, 그래서 그 각각의 유명한 이제 그 IB 쪽에서도 서로 간에 향후 주거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조금씩 결과들이 다릅니다. 다만 근데 이제 공이 모두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에서는 일단은 최근에는 전월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집값이나 렌트비가 다시 좀 상승하는 게 보이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향후에 한 1년 정도는 혹은 1년 반 정도는 계속해서 전년 동기로 내려갈 게 일단은 먼저다. 요렇게로 해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실 때는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겁니다. 하나는 일단은 볼 때는 내려갈 것 같다인데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주식은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월 대비해 가지고서 이 선행하는 데이터들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에서 쌓여 가지고서 일정 부분 우려를 자극할 수준까지로 딱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다시금 시장에서는 비록 주거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CPI 상에서는 네.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게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물가 걱정을 해야 돼라고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꺾여 내려오는 아주 초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지켜보자. 예, 이렇게로 이제 보다 보니 인플레가 좀 안정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결론이 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가 그 계산하는 렌트비 계산은 그게 설문조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그래서 거기에 이슈가 설문조사는 항상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이 예, 항상 이슈가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한번 제가 이해를 해보면 이게 기저효과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year on year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는 거지만 뭐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난 11개월에 그 달별로 움직인 거를 합계인데 단순 합계잖아요. 그거는 단순 네. 합계인데 작년 6월이 CPI가 헤드라인이 제일 높았고 네, 네. 작년 9월이 코어가 제일 높았으니까 막대 그래프가 쭉 있는데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잖아요. 네, 네. 하나 나가는데 이제 높은 것들이 나가는 거죠. 헤드라인은. 그런데 코어는 높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내려가는 거는 맞는데 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팍팍 안 내려가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 건 그 뭐 높았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현상 그걸 꼭 기저효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라고 할 때 저는 그 물가 요인이 크게 봤었을 때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심리적인 요인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9%라는 높은 물가를 봤었을 때에는 물가에 대해 겁이 나가지고서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얘기가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물가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네. 과거를 보면 2, 3%일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3%부터는 신경을 좀 쓰기 시작하고 5%가 넘어가면은 그것 자체로 물가를 더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금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헤드라인 물가가 5%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과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까? 그 심리가 좀 바뀌어가지고서 불필요하게 물가가 자극되는 요소들이 없어지게 된 이후에 그러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한마디로 이제 뭔가 폭탄이 떨어졌는데 연기가 자욱했는데 그게 지나놓고 나서 우리의 피해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살짝 반등하고 떨어질 때에 물가가 너무 높은 거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게 구조적으로는 내려가기가 힘들 거야라는 겁을 지금은 많이 내지만 한번 이게 또 심리적인 거를 자극을 하고 나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일단은 내려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자 이고 네. 그나마 거기에 다행인 점이 최근에 그래도 그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또 조금 다시 방향이 떨어져 내려가고 네. 있는 거. 그리고 유가가 어쨌든 이 그 박스라고 여겨졌었던 7, 80불 중에서 최근에 이란 이슈 때문에 덕분에 70불 아래로 한번 또 깨고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네. 물가 안정에 저는 추가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향후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그냥 숫자로만 보면 작년 6월에 9.1%고 네. 저번 달에 4.9가 4가 되고 다음 달에 또 3.3% 초반을 보면 네, 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코온이 슈퍼 코온이 한데 복잡한 거고 그냥 CPI 보잖아요. 네, 네. 9.1이 4.9가 4가 되고 뭐 3% 되면 좀 기대는 낮춰지는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서요. 네. 그러면 최근의 동향이 어떠하느냐라고 네. 봤었을 때에는 근원 쪽은 조금 높은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근원의 경우에는 그 이제 일단은 그 헤드라인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네.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에는 네. 최근 3개월의 숫자를 연율로 해보면 9.7%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온 수치 바탕으로 최근 3개월을 하면은 2.2%의 추이입니다. 네, 네. 그래서 헤드라인 쪽은 정말로 상당히 많이 그러네요. 안정화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월 대비로만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추세가 되면은 하반기에는 오히려 기저 때문에 조금 네.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연율로 봐서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고 다만 근원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는 가파르게는 지금까지는 네. 안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근데 거기에는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결국에는 주거비에 대한 네. 부분인데 앞서도 이제 주거비에 대해서는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도 일단 하반기에 내려올 텐데 그 내려오는 양태를 한번 지켜보고 네. 우리가 판단해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아주 길고 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들이 확실히 좀 완화는 되긴 했네요. 네, 사실 이게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한국이 좀 많은 참고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을 볼 때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통화정책을 펼 때에도 그랬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의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하반기에는 2%대의 물가도 보게 될 거거든요. 네. 연말 되면 살짝 올라가서 3% 내외 정도가 될 네. 텐데 이제 그 생각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인플레는 못 내려올 거야. 혹은 내려가더라도 즉시 반등할 거야. 네. 그런 것들하고 지금의 현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결국은 유가가 좀 안정화되면서입니다. 네. 네.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가 어찌 보면은 마지막 카드로는 결국은 나홀로 감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이 카르텔이 유지되는 강력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뭐냐 하면 모두가 똑같이 서로가 조금씩 분담을 하고 네. 그 덕분에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물량은 좀 줄었지만은 본인들의 이익은 늘어나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하면서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뭐 200만 배럴 감산, 116만 배럴 감산 얘기를 계속해도 유가가 떨어져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펙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말 감산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물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네. 얘기도 하고, 그리고 UAE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발을 많이 하던 세력이었고 네. 이번에 쿼터 재조정이 되면서 UAE는 이제 20만 배를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우디에서 어쩔 수 없이 모두를 끌고 가려면 본인이 희생하는 건데 이게 감산의 마지막에 갈 때에 사우디가 이런 식으로 홀로 감산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1980년대가 제일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우디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홀로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우디가 원래는 일평균 1000만 배럴을 생산을 하다가 220만 배럴까지도 줄입니다. 혼자 그만큼의 물량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야 될 거를. 그러면서 어떻게든 유가를 유지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본인도 감산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유가가 40몇 불 하던 게 한 자릿대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난리 났을 때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혼자 이런 식으로 받는 것 자체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가가 기존에 저는 박스권 정도로 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단을 깨고 내려가서 생각보다 유가 쪽이 물가에 나중에 기여를 할 수도 있겠다. 물가 안정에. 네. 그렇게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사실 유가를 보면 오펙의 영향은 진짜 별게 없는 게 지금 사우디 얘기도 해주셨지만 오펙이 매번 감산 얘기를 하지만 네네. 감산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얼마큼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나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려야 되는데 이거에 가지도 못했었잖아요. 네, 가지도 그렇습니다. 못하는데 무슨 감산을 합니까? 오히려 올려야 될 판에. 그럴 판에 감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뭐 사우디가 홀로 가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오펙 산유국들이 원래 받은 그 쿼터? 거기에 다 가지도 못했는데 무슨 감산이냐. 그런 비난이라고 네. 할까? 분석이 있었는데 딱 맞은 것 같아요. 네, 별거 네, 없다. 그렇습니다. 네. 네. 유가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생긴 의견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네. 시장 그럼 중요 체크 포인트로 갈게요. 뭐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 시장은 갑니다. 강합니다. 네, 현재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지 의견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FOMC 회의가 사실 별로 저는 게임 체인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통화 정책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경기가 좋아져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랬을 때에 중국이 지난달 데이터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양책을 적극 이제는 좀 쓰지 네, 않겠냐. 네. 상반기 아껴놨던 했는데 실제로 부양책들이 통화 재정 정책 쪽에서 마구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가지고 부양책을 쓸 것이냐를 보게 되면 이게 글로벌 경제에 정말로 도움이 이제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 싶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판단에선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책금리 인하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영래포를 어제 네. 12p를 인하했고요. 그렇게 되면 MLF나 다 인하가 LPR까지도 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전기차나 자동차 아니면 가전에 대해 가지고서도 재정 정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런 점들이 아마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적인 여력이 중국은 있으니 그런 점들이 소위 말해 총수요를 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계속해서 특별한 일 없이 뭐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국내 증시하고 연결을 해보면 뭐 뭐니 해도 중국과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네. 요즘 가격은 어떤가요? 이제 일부 그 제품군에서는 네. 뭐 그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기존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2분기에 업황 최저점을 찍고 네. 하반기에 반등하는 것 같다라는 네. 측면이 일단은 그대로 맞은 시나리오대로 건가요? 가고 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수출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이제 10일까지에 대한 수출 그 이제 데이터가 네. 속보치가 나왔는데 일평균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마이너스 16, 17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로 왔다가 요번엔 마이너스 6%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기한 요인들이 주요하게 보면은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폭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시장이
기대했던 경로대로 지금은 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좋은 뉴스가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 지금 있는 거네요. 예.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혹시 마무리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아닙니다. 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금요일에 다시 나오시니까 맞습니다. 우리 네. FMC 또 된 거 보고 또 지금 오늘 또 말씀드렸던 얘기 또 어떻게 FMC에서는 또 소화가 되는지 한번 또 듣고 그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